저는 오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단 한 명의 가족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형제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큰 오빠는 해외로 도망쳤고 작은 오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이혼을 선택하셨죠. 그때 25살이었던 저만이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빚 3억 원을 갚기 위해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주말엔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허리가 휘어지는 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매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을 찾았어요.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말기 암 판정을 내렸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만 남았다고 했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식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빠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큰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사업한다던 그 오빠가 말이에요. 작은 오빠도 왔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오셨어요. 그들은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 오빠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어요. 작은 오빠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오열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큰 오빠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말이죠. 큰 오빠의 질문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산이라니요? 아버지는 빚을 갚느라 모든 것을 잃으셨는데 무슨 재산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큰 오빠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으며 다그쳤어요. 아버지가 10년 전 사업 실패 전에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동산들이 지금은 얼마나 올랐겠냐며 추궁했죠.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 부동산들은 이미 오래전의 빚 때문에 모두 경매로 넘어갔어요. 큰 오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작은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그 식당은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물려주신 거라고 설명했죠. 그러자 작은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혼자만 물려받았냐며 따졌어요. 형제들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다니요. 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한 배우자도 상속 권리가 있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아버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형제들은 저를 구석으로 불러냈습니다. 큰오빠가 말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자고 말이죠. 법적으로 상속 지분을 계산하면 제가 2분의 1 형제들이 각각 4분의 1씩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했으니 권리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눠줘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빚에 시달리고 제가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할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냐고 소리쳤습니다. 큰오빠는 변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작은오빠는 자기도 생활이 어려워서 도울 여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제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작은 식당 하나뿐이고 그것마저 빚을 갚느라 제 명의로 만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못 박았죠. 그러자 형제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큰오빠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며 협박했어요. 작은오빠는 제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서셨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장례식장에 남았습니다. 텅 빈 빈소에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런 가족을 만나셨냐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제 이름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딸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평생 너에게 짐만 되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10년 전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모두가 나를 떠났지. 형제들도 내 어머니도 모두 등을 돌렸어. 하지만 너만은 남아줬구나. 25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빚을 짊어지고 말이야. 내가 공장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고 주말엔 청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매일 죽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내 덕분에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그래서 아버지는 몰래 준비했단다. 내가 모르게 조금씩 돈을 모았어. 식당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를 내 이름으로 저축했지. 이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힘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딸아, 부탁이 하나 있어. 형제들이 찾아올 거야.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노리고 나타날 게 뻔하지. 하지만 그들에게 한 푼도 주지 마라. 10년 동안 아버지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로 지킨 것들이니까.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셨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10년 동안 몰래 모아주신 돈이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큰오빠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그는 저에게 상속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죠. 작은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식당의 가치를 평가해서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 재산은 없다고 말이에요. 식당은 제 명의이고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이미 제 소유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큰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린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작은오빠도 동조했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명의를 바꾼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방법이 있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하시면 소송하세요. 하지만 10년 동안 아버지를 외면한 사람들이 법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형제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비양심적이었는지 말이죠. 결국 그들은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저는 홀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고향 산소에 모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남겨진 아버지의 흔적들이었어요. 낡은 옷가지, 오래된 책, 그리고 서랍 속 잡동사니들.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사업 실패 직후부터 쓰신 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저는 그날의 고통을 다시 느꼈어요. 오늘 큰아들이 해외로 떠났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 작은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모두가 나를 떠났다. 하지만 막내딸만은 남았다. 25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딸아이가 공장에서 다쳤다. 손가락을 기계에 끼웠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소독만 했다. 병원비가 아깝다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그 웃음이 나를 죽이고 있다. 딸아이가 밤늦게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취객에게 시비가 붙었다고 한다. 경찰이 와서 해결했지만 딸은 괜찮다고만 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다. 오늘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왔다. 딸아이가 막아섰다. 3억 원을 꼭 갚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다. 25살 여자아이가 3억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딸아이 때문에 살아야 한다. 일기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일기는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늘 딸아이가 빚의 절반을 갚았다. 1억 5천만 원을 갚았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결과다. 나는 딸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다. 이제라도 내가 일을 해서 도와야겠다. 작은 식당 일자리를 구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딸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오늘부터 내 급여는 모두 딸아이 이름으로 저축하기로 했다. 딸은 모르게 말이다. 언젠가 내가 죽으면 이 돈이 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오늘 드디어 모든 빚을 갚았다. 10년이 걸렸다. 딸아이는 35살이 되었다. 청춘을 모두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바쳤다. 나는 딸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제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병원 진단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서였어요. 아버지는 진단을 받으신 날 일기를 쓰셨습니다. 오늘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딸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내가 죽으면 형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재산을 노릴 것이다. 딸아이가 10년 동안 지켜낸 것들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써두었다. 딸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당부할 것이다. 형제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딸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지킨 유일한 사람이니까. 일기를 덮으며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다짐했습니다. 절대 후회 없이 살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재개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가족인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큰오빠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 문자, 심지어 이메일까지 보냈습니다. 작은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인데 왜 이래? 아버지 유산을 혼자 차지하려는 거야?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작은 오빠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산 같은 건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일해서 만든 거라고요. 오빠는 그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작은 오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형제니까 권리가 있다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10년 동안 아버지를 외면한 사실도 함께 공개될 겁니다. 작은 오빠는 욕설을 퍼붓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10년 전 이혼하고 재혼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지금은 혼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엄마가 미안해. 10년 전에 너를 버린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모녀끼리라도 잘 지내보자.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의지할 곳이 필요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온 거라는 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10년 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저를 버리고 떠나신 거죠.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실 순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본색을 드러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게 됐으니까 엄마가 필요 없는 거지. 배은망덕한 것. 엄마가 너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넌 존재하지도 않았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요. 오히려 가장 힘들 때 떠나셨죠. 이제 와서 모녀 관계를 운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후회할 거라며 소리를 지르고 가셨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10년 만에 나타나서 제 인생을 흔들려고 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관심도 없더니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것들을 지킬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정말로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큰오빠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식당의 가치를 평가하고 법정 상속분을 나누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모든 서류를 꺼내놨습니다. 식당 등기부등본, 아버지와의 증여계약서, 그리고 10년간의 빚 상환 내역서까지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식당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증여한 재산이고 증여 당시 채무 변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덧붙였어요. 다만 상대 측에서 증여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했다거나 의뢰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도 10년간의 간병 사실과 채무 변제 내역이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오빠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피고인 즉 제 동생은 피상속인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일 때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 이후 피상속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 식당을 본인 명의로 바꾼 것은 부당한 증여입니다. 또한 형제들을 배제하고 혼자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무효화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취약했다고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명료하셨어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증여 당시 완전한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보시면 우울증 진단은 있었으나 의사결정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여의 목적은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10년간 3억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는 부당한 증여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증인이 있습니까? 큰오빠의 변호사가 답했어요. 네,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큰오빠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상속인과 언제 이혼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10년 전입니다. 그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졌어요. 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때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많이 불안정했어요. 매일 술을 마셨고 우울증 약도 복용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재판장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발언권은 변호사를 통해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억울함을 삼키며 앉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이혼 후 피상속인과 연락을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피상속인의 상태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추측입니다.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추측으로 증언하신 겁니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으면서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판단했어요. 증인의 증언은 직접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이므로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큰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였어요. 제 변호사가 저를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저는 선서를 하고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변호사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10년 전 피상속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저는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형제들과 어머니가 모두 떠났지만 저만은 아버지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빚이 얼마였습니까? 3억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빚을 갚으셨습니까?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증인의 10년간 급여 명세서와 채무상환 내역서입니다. 증인이 매달 얼마나 많은 돈을 빚상환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 즉 증인의 형제들은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저는 큰오빠와 작은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해외로 떠났고 작은오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께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피상속인이 식당을 증인에게 증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빚을 짊어지게 해서 죄송하다고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당만이라도 제 명의로 만들어서 제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재판정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이번엔 큰오빠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상속인을 혼자 간병하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요청했습니다. 여러 번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큰오빠는 전화를 차단했고 작은오빠는 번호를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재혼 준비로 바쁘다며 거절하셨어요.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1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양측 변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큰오빠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맞잖아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을 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면 뭐예요? 큰오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오빠도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힘들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25살에 3억 원의 빚을 떠안고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작은 오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원수처럼 지낼 거니?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10년 전에 버리셨어요. 이제 와서 가족을 들먹이지 마세요.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최종 판결일 아침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판결이 제 인생을 결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형제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식당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은 증여 당시 완전한 의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상 우울증 진단은 있었으나 이는 의사결정 능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둘째, 증여의 목적은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피고는 10년간 3억 원의 채무를 성실히 변제했으며 이는 증여가 부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셋째,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0년 동안 어떠한 부양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분할을 청구할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식당은 피고의 정당한 소유이며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큰오빠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10년간 부양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법은 권리만큼 의무도 요구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큰오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작은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용서가 될까요? 작은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제라는 건 이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줄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죠. 오빠는 10년 전에 그 기회를 버렸어요. 작은 오빠는 울먹이며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다가오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리고 가셨어요. 큰오빠는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법원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괴롭힌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미처보지 못한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딸아, 내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
형제들이 너를 괴롭히고 법정까지 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지킨 건 너뿐이었어. 그 누구도 너를 비난할 자격이 없단다.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지킨 것들을 지켜라. 그리고 행복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저는 일기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판결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식당을 확장해서 2개의 지점을 더 열었어요. 사업은 잘 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묘소에는 매달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형제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은 오빠였어요. 나야.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작은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큰형이 사고를 당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요? 응, 교통사고야.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의사가 말하길 수술비가 5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계속 말했어요. 제발 도와줘. 큰형이 죽을 수도 있어.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형제잖아. 제발 부탁이야.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큰오빠는 저를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욕설까지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작은 오빠가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다음날 병원을 찾아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작은 오빠와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작은 오빠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의사를 찾아가 큰오빠의 상태를 물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다발성 골절과 내장 파열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약 5천만 원이며 수술 후에도 장기 입원이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이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수술 진행하세요. 제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오빠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제 양심을 위한 겁니다. 가족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작은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와 작은 오빠도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오빠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어. 10년 전에 아버지를 버린 것도 너를 괴롭힌 것도 다 우리 잘못이야. 용서해줘.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원망하며 사는 것도 지쳤어요. 이제 그냥 각자의 길을 가요. 작은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큰오빠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큰오빠가 깨어난 다음 날
저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떠세요? 큰오빠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프지.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 내 덕분이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오빠가 계속 말했어요. 의사한테 들었어. 내가 수술비를 냈다고.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큰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랬어? 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왜 날 살려준 거야? 저는 오빠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가족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다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거든요. 큰오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년 전에 아버지를 버린 것도 너를 괴롭힌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저는 오빠의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후회하고 있구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깨달은 거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10년 동안 아버지와 제가 겪은 고통을 오빠는 모르잖아요. 그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요. 큰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며 사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각자의 길을 가요. 오빠는 오빠대로, 저는 저대로요. 큰오빠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남남이 되는 건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가족이긴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운 가족은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서로 안부만 묻는 정도의 관계요. 큰오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내가 완전히 등을 돌릴 줄 알았거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회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사세요. 큰오빠가 말했어요. 너도 행복해.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셨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오빠와 어머니를 만났어요. 작은 오빠가 물었습니다. 큰형이랑 이야기 잘했어? 네, 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아들은 죽었을 거야.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3년 만에 제대로 마주 본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그 점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소 앞에 앉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큰오빠를 도와줬어요. 5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저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비록 완전히 용서할 순 없지만 최소한 원망은 내려놓으려고 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람들이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제게 그런 가족이셨어요. 저도 아버지께 그런 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군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말이죠. 1년 후 저는 세 번째 식당 지점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오빠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큰오빠는 완전히 회복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작은 오빠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과 1년에 한 번 아버지 기일에만 만났습니다. 묘소 앞에서 함께 절을 올리고 짧은 대화를 나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을 정리하며 혼자 앉아 있는데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지친 표정이었어요. 저는 메뉴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그 손님은 메뉴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가족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거든요. 저는 그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10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혼자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손님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10년 전에 모든 가족이 떠났지만 결국 혼자 힘으로 일어섰어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손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손님이 떠날 때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손님은 감사하다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제게 준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0년 동안 자신을 버린 가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실 건가요? 아니면 외면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